예, 이번 시간에는 그 29쪽을 한번 보세요. 아래 보면은 4번 보수주의가 나오죠. 그죠? 그 보수주의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예. 그 30페이지 넘겨보세요. 회계 관습. 예.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보수주의. 그죠? 보수주의는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다. 그죠? 거기에는 또 요게 회계 관습으로 인정되고 중요성 업종별 관행이라 그랬죠. 그 보수주의는 초기에 항상 시작할 때 초기에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개 이상 있을 때 기업에서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아시죠? 그럼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다. 이익이 적은 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산이 작아지거나 수익이 작아지는 쪽. 그죠? 반대로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작아지죠. 그죠? 요게 보수주의다. 초기입니다. 초기. 기억하세요. 초기에. 그럼 이 보수주의 의미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면 우리 회계 전반 전부 다잖아. 그죠? 다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예가. 사례가 많죠. 그죠? 많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올 때 이 보수주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때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산이 증가됐는지 감소 이걸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행이 있습니다. 한 4개나 5개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버리면은 나머지는 워낙 이게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거 뭐 20개, 30개 나오는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죠? 예, 암기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한 4, 5개 정도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나오면 그게 이제 이게 자산이 작아졌는지, 부채가 커졌는지 요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자, 책을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보면은 회계 관습입니다. 회계 관습이 뭐냐? 논리적 타당성은 없다. 관습은. 그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행이다. 그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이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일관성은 없다. 그렇지만은 회계적 관행이나 관습으로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관례, 우리 회계 처리상 관례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은 우리 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시험에 우리 회계 원리에서 회계 관습은 배제한다. 틀렸잖아. 그죠?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이렇게. 아시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30페이지 알고 보고 계시죠? 1번 보수주의가 나옵니다. 그죠? 보수주의라는 거는 초기에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물론 이제 이 원리가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반면에 끝에 가면 반대로 이익을 크게 해서 적게 하고 크게 함으로써 전체는 같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똑같이 하는구나. 그건 같아진다.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인데 아무튼 초기에 이익을 적게 하는 게 보수주의다. 아셨죠? 그럼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 장단점이 있네.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1번. 장점이라는 거는 재무적 구조를 견고히 할 수 있다. 그죠? 왜? 이익이 작게 하니까 세금이 적게 나가니까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문제점이 많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주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정보가 왜곡될 수 있죠. 정보가 왜곡되니까 비교성이 떨어집니다. 또 이익을 조작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우리 교재에 지금 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우리가 좀 암기할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그 세 번째부터 보세요.
체감 잔액법. 이게 보수주의다. 체감 잔액법에는 뭐가 있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 방법이 비용이 커지죠. 그죠? 감가상각비가 커져버립니다. 보세요. 정액법은 똑같잖아. 그죠? 그래, 체감자를 보는 상관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똑같이 100원을 우리가 뜨는 방법이나, 이렇게 초기에 많이 떨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적게 떨어서 100원 뜨는 거나, 결국 전체 총액은 같다. 그죠? 그런데, 초기에, 여기 감가상각비입니다. 초기에 이거보다 이게 비용이 크잖아. 요게 보수주의죠. 비용이 커야 되니까. 그죠? 그게 무슨 법? 체감잔액법이 보수주의다. 이래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 보면은 수익적 지출. 아, 요게 또 보수주의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것. 수익 지출은 비용 처리하니까 비용이 커지잖아. 그죠? 이걸 자산 처리, 자본 지출로 자산 처리해버리면 자산이 커지죠. 적어져야 되니까 보수주의 아니잖아. 요게 보수주의다. 아시죠? 그리고 또 가면은, 완성 기준이 보수주의다. 공사 완성 기준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100원의 도급 계약을 맺었고 총공사비가 70원이 예상된다면은 이게 공사가 완성되면은 3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3년짜리 공사다. 그럼 3년 후에 나는 버릴 돈이 30원이죠. 수익이 순수한 남는 이익이.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때 장부에 기장하는 이걸 우리가 완성 기준이다. 이거는 인식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진행 기준이 하는 거는 이걸 나누어서 인식합니다. 그죠? 1차 연도에 10원, 2차 연도에 8원, 3차에 12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년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하죠. 그럼 이게 초기잖아. 그죠? 이익은 적어야 되잖아. 이익은 작아야 이익이, 수익이 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완성 기준이 뭐다? 보수주의다. 진행 기준 아마 이익이 생기지만 완성 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게 보수주의다. 완성 기준이다. 아셨죠? 완성 기준.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정액법.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정액법이다. 요거는 사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만약에 할정 발행 차금 나오면 이거는 정액법이 아니고 유효이자율법 됩니다. 유효이자율법. 예. 그리고 아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한 4개 정도만 기억합시다. 예. 그 나머지는 뭐 1번을 잠깐 보세요. 1번에 보면은 1번은 저가법이니까 그건 당연하고 그죠? 보수주의고 요 정도 제가 여러분들 그 기억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하지 마세요. 요 정도 요거다.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고 물론 보수주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보수주의가 아닌 것 해서 요거 비교할 게 이제 발생기준. 발생기준입니다. 예. 우리 시간에 했습니다. 앞에 뭐가 나오는 거? 그렇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 계정이 나오면 요거는 무슨 기준이다? 발생, 이거는 보수주의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2월 말 현재 돈을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안 줬다 하는 거, 그죠? 예, 요거는 다음해로 이연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준이지? 발생 기준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중에 보수주의가 아닌 것 찾아보세요 하면은 요게 나오면 요게 먼저 찾는 순서. 요게 없으면은 보수주의는 요런 건데 또 요거 외에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면은 좀 편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보수주의, 안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나오면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앞에 문제 하나 볼까요? 4번. 그 앞에 돌아와서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에 보수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가 아닌 것 그랬죠. 아닌 것 하면은 찾아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성급, 선수, 미지급. 이게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볼까요? 쭉 훑어보다 보니까 5번에 보니까 미지급 비용 보이네. 미지급 비용 이거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무슨 기준? 발생 기준 회계다. 답이다. 이렇게. 이래 찾으면은 좀 시간이 그죠? 절약되겠죠. 예. 그 1번에 보면은 저가법이다. 그죠? 2번에 정률법이다. 그죠? 보수주의. 3번에 수익주의다. 보수주의. 4번에 보면은 비용을 인식했다. 비용 인식한다는 거는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모두 보수주의다. 그죠? 이렇게 답 찾으면 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그 30쪽에 보세요. 아랫부분에 중요성,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중요성이라는 거는 예. 금액이 크면은 구분하고 금액이 적으면은 묶을 수 있는 거. 업종별 관행 말씀드렸고, 그죠? 다음 5번을 보세요. 포괄 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 이제 연습할 때는 계정식을 많이 하죠. T계정. 근데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수익 100원. 비용이 60원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은 40원 남죠. 그죠? 이걸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 합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이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은 이거는 더하고, 그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예, 그래서 요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손실은 빼고 나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 했죠? 예,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그럼 더하고 빼니까 50원이다. 이제 보고식 손익계산서 양식 이거죠. 이 정도는 한번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복잡지도 않고. 수익에서 비용,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고,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고 손실을 빼면은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항목이 5개. 해, 매, 파, 재, 보. 해, 매, 파, 재, 보.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할 때 다 해왔던 거죠. 그죠? 여기 개념. 요래 해서 당기 순이익과 총 포괄이익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요 비용 있죠. 요 비용,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죠? 요 비용 항목을 분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격별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별 분류가 있다. 요 기능별 분류를 우리가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성격별 분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죠. 그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서 뭐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뭐 기타 그죠? 보관료 얼마, 뭐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성격별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정의 그 성격이 다 나타나잖아. 그죠? 예. 그런데 기능별은 뭐냐 하면은 요 기능별은 이제 묶음별입니다. 말하면은 현지에서 물건 살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이걸 운송하면서 돈이 또 얼마 들어갔고, 가지고 와서 이걸 팔기 전까지 보관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묶음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뭐 100원 들어갔으면 이것도 50원, 30원, 20원, 100원 들어갔다. 결국은 같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그런데 요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내가 물건을 매입할 때 원가 얼마 들어갔고, 그죠? 물건을 운송할 때 비용 얼마 들어갔고, 창고에 보관할 때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죠? 요래 나타내면 이 안에 요 세목을 다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 사면서 잡비가 또 얼마 더, 요 속에 얼마가 들어갔고, 여기에 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보관료가 얼마 들어갔고, 급여가 얼마 들어갔다. 운송할 때도 이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고, 등등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고, 보관료가 얼마 들어갔고, 급료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자, 다시 성격별 분류는 우리 고유의 분류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방법도 인정이 된다. 그래 기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잖아. 그죠? 이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복잡죠. 한 번 했다가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더 성격별 분류보다는 이게 더 유용한 정보다. 알겠죠? 유용한 정보다. 예.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다시 또 뭘 해야 된다? 성격별로 뭐 해야 된다? 재분류해야 된다. 자, 끝났습니다. 다시 보세요.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다? 기능별이 이제 우리 말하면은 그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유용한 정보고, 기능별로 했을 때는 이걸로 재분류해야 된다. 요거 그죠? 요게 재분류. 성격별로 했을 때 재분류한다 하면 틀립니다. 기능별로 했을 때 요래 재분류할 수 해야 된다. 그죠? 요게 비용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보세요. 단일 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 할 수 있다고. 요래 하나로 해도 되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 또 요래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보고해도 되고. 특별손, 여기 특별손익 하나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요 손익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계정은 사용 안 한다. 하는 거. 기억, 니은 아시겠죠? 그죠?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요거 알았죠? 그죠? 요거 알겠고. 자, 뒤로 가보시면은 32쪽에, 예,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잠깐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뭐라 했냐면은 중요성이라 그랬죠. 그죠? 보수주의, 중요성, 업종별 관행이라 그랬는데, 요 중요성은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이 있다 그랬잖아. 양적 중요성은 금액이 크다 적다가 양적 중요성이고, 이 질적 중요성이라 하는 것은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적든 요거는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질적 중요성입니다. 그 요게 바로 뭐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32쪽. 그 확인 체크 문제에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그 표가 나와 있죠. 이 계정 과목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이거는 그대로 표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질적 중요성입니다. 그 자산 항목의 이 항목들은 금액이 적더라도 다른 계정에 통합 표시하지 말고 따로 나타내 주세요. 부채도 마찬가지, 자본도 마찬가지. 손익계산서의 그 수익과 비용도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질적 중요성. 한두 번 정도만 읽어 놓으세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아, 이런 계정들이 질적 중요성이구나.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계정에다가 통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예, 하나로 꼭 따로따로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대한 회계, 그죠? 이론 부분을 해왔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1번. 회계 기준 재정기구가 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적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맞죠?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거기에 또 미비된 거래 등등 이때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3번 이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개념 체계는 특정의 기준에 우선한다 그러죠. 우선하지 못한다 해야 되죠. 그죠?
아셨죠? 예. 틀렸습니다. 그죠? 5번. 재무제표 작성자가 기준을 작성하거나 경제적 사건을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정한다. 맞죠? 예. 다음 2번. 일반적 성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 회계 기준의 가정입니다. 가정, 가설, 공중이라 하기도 하죠. 예. 이론 구조를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고 회계 관습으로부터 생성 발전됐고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변성. 검증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가설, 가정이라 그러죠. 명백한 사실은 아니죠. 예, 틀린 답 5번. 예. 요 이론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예상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험에 나왔던 뭐 감정평가사라는 이런 게 주로 몇 문제 좀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면 이해하시고 3번. 우리 회계 기준에서 계속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뭐고? 물었네. 그죠? 계속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예. 계속성. 첫째, 계속함으로써 비교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비교성. 그렇죠? 우리가 회계 정보를 계속함으로써 한 방법을 계속함으로써 비교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비교성을 높일 수가 있고, 비교성. 그렇죠? 예, 또 이익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비교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비교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관별 비교성과 기업 간 비교성. 이렇게. 이거는 한 기업에 있어서 정기와 단기, 차기를 비교하는 거고, 기업 간에는 A 기업과 B 기업 간의 비교성이죠. 이게 다르죠. 그죠? 기간별 비교성은 이거는 우리가 기간별로 작년과 올해 이걸 비교하는 거고, 기업 간의 비교성은 기업 간에 비교한다는 거는 통일성. 그죠? 이거는 통일성이라 합니다. 같은 정보죠. 그죠? 회계 기준이라는 통일성. 이게 뭐죠? 계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이익 조작의 방지와 기간별 비교성이다.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몇 번이 답이 되죠? 4번이네. 그죠? 기간별 비교성이다. 예. 4번.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보강적 특성이 아닌 거, 보강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요 네 가지잖아. 그죠? 아닌 거.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아닌 거. 3번. 목적 적합성은 여기 있죠. 그죠? 근본적 특성이다. 예, 다음 5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개념체계와 국제기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맞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준의 1차적 책임은 경영진이 진다. 맞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와 추석 그 밖의 부속 설명 자료를 포함하고,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에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예. 우리 재무제표는 모두 숫자로 표시되죠. 그래서 비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라는 게 숫자를 말합니다. 금액 아닌 질적 정보는 좀 생략이 된다. 그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기업의 과정. 아셨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는 뭐다? 하나 딱 정리하세요.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6번.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 정의로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당기순 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기타 포괄 손익 구성 요소는 제외한다. 당기순 손익은 수익에서 비용 빼고 요걸 요걸 포함해버리면 이익이 되잖아. 그죠? 요거 당기순이익이다. 1번 맞죠? 2번.
기타 포괄 손익은 우리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항목을 말한다.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 그죠? 이게 단기 손익, 이거는 기타 손익. 그죠? 이거는 단기 손익인데 이걸 단기 손익을 말한다 하면 틀렸잖아. 그죠? 2번. 재분류 조정이라는 거는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되었다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죠? 예. 거기 우리가 나중에 재분류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 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나중에 수익 비용으로 바뀌는 거. 해, 매, 파. 그죠? 해, 매, 파. 알았죠? 이거 자본에 가면 다시 다 나옵니다. 총포괄 손익은 자본의 변동으로 소유주의 자익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총포괄 손익. 자본의 변동, 이게 자본 사항은 여기 없잖아. 그죠? 자본 사항을 제외하는 것. 총포괄 손익은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맞는 말이죠. 예. 다음 뒤로 갑니다. 이번에 자, 좀 길어져 가야 됩니다. 종합 문제. 175쪽을 보세요. 175페이지 1번 보세요. 기본 속성을 나타냈다. 잘못된 감 찾아볼까요? 보다 보니까 딱 보이잖아. 불변성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가변성이다. 그죠? 실용성, 공정성, 객관성, 가변성이지 불변성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두 번째,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나왔습니다. 요거의 하부 속성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피드백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피드백. 아셨죠? 예측과 확인, 피드백 가치. 그럼 그 예측과 확인과 중요성.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잘못된 거 1번. 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의 기준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관습적인 요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관습이 뭐라 그랬죠? 보수주의, 중요성, 업종별 관행.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일정 불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가변성이라 그랬습니다. 3번 회계 관행이나 실무 중에서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고 일반인에게 수용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고 4번은 보편 타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조정의 성격을 지니고 회계 실무를 행할 때 행위 지침이고 지도 원리가 된다. 맞죠? 예. 다음 4번. 4번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찾아보고 예측 가치란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피드백 가치는 확인 가치라 그랬죠. 그죠? 그 정보를 확인시켜 주거나 수정시켜 줄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 표현의 충실성이란 측정치와 측정되는 그 대상 간에 그죠? 일치되는 정도 그게 100%면은 100% 정확하다 이런 거잖아. 그죠? 충실, 거짓이 없다 이 말이고. 일관성이란 계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읽어보면은 특정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편의성을 가해서는 이 편의성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죠? 중립성을 말합니다. 중립성. 그럼 4번 표현은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중립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죠? 일관성은 계속성을 말한다. 틀린 답은 4번. 검증 가능성이란 두 사람 이상이 검증했을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검증 가능이 있다. 5번. 보수주의와 관계가 없는 것 그랬습니다. 5번에 1번. 수익적 지출은 보수주의, 할부로 팔았을 때 회수기준도 보수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하는 거지 그 방법이 보수주의냐 아니냐지 감가상각비 자체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아니죠. 틀린 답 3번. 미신이익의 계상의 배제, 이익을 적게 하는 거 보수주의, 재고자산의 저가법 보수주의입니다. 6번. 회계 담당자는 어떠한 회계 개념에 근거하여
존속 기간 중에 임의적인 일정 시점을 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그랬죠. 일정 기간을 택한다는 회계 기간의 개념이다. 그죠? 발생기준과 관계 있는 것. 발생기준 하면은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항상 우리가 12월 말까지 끊는다는 것은 결국은 1년간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발생된 비용하고 우리가 이걸 대응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예. 8번 정보의 보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요거 아닌 거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비교, 검정, 적시, 이해가 아닌 거, 충실한 표현, 이거는 근본적 특성이다. 틀렸죠. 그죠? 9번 자산평가의 기준은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로 크게 비교된다. 그럼 묻는 말. 우리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는 반면에 저하되는 특성에서 양기준에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상충관계의 짝을 골라보세요. 그랬네. 그죠? 그게 대표가 뭐죠?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잖아. 바로 1번 정답. 예. 미지급 비용이나 선거 비용을 정당화시키는 회계 개념이다. 그죠? 미지급 비용이나 선거 비용이라는 거는 12월 말 항상 4개를 기억하세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요건 항상 이날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게 발생 기준이다. 그러면은 그게 뭐 발생 기준 바로 1번이잖아. 그죠? 1번. 포괄적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포괄적 요인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 원가. 보수주의가 아닌 것. 우발 손실 비용을 계산했다. 보수주의. 정률법 보수주의. 사채하는 말, 틀렸네. 아까 정액법이 보수주의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4번은 수익 지출 보수주의 맞죠? 그죠? 개발비를 비용 처리했다. 비용이 커지니까 보수주의다.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현행 원가가 역사적 원가에 비하여 목적 적합성은 높다. 상충관계. 반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은 높다. 신뢰성은 떨어진다. 맞죠? 목적 적합성이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당연하죠. 그죠? 목적에 적합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적합하다는 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를 듣는 경우와 듣지 않는 경우에 합격과 불합격의 그 말하면 그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적시성,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지 적시성 틀렸잖아. 그죠? 4번이 잘못됐네.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치가 그 상대 대상과 일치되는 정도, 그게 바로 신뢰성. 그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기준을 제정하거나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특성.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중립성. 한쪽에 편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관계가 적은 거 찾아보세요. 1번 회계 관행이나 실무 중에서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 다수의 권위 있는 지지를 받을 때 훼손되고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되고 뒷말을 잘 보세요. 일정 불변의 원칙이다. 이거 틀렸네. 가변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일정 불변성 하면 틀립니다. 틀린 답 2번. 회계 실무를 준수할 때 지침이다. 그리고 귀납적으로 유도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국제회계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6번. 회계 관습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1번. 관습은 업종별 관행, 중요성, 보수주의가 있다. 2번. 국제의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본다. 우리가 보수주의, 중요성, 업종별 관행도 회계 관습으로서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조를 견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회계 관습은 유용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회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회계 실무에 적용되므로 수정적 회계 원칙이라고 부른다.
5번을 잘 보세요. 회계 관습은 논리적 타당성이 검증됐다. 이게 잘못됐잖아. 회계 관습은 논리적 어떤 검증된 것이 아니지만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말하면 회계 관례 관습을 말한다. 그죠?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논리적 타당성은 없다. 17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상태표의 유동과 비유동 구분 표시하는 거. 이연자산과 이연부채 이거는 비유동입니다. 다음에는 넘어가는 거니까 유동이 아니죠. 그죠?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슨 회계? 발생기준 회계다. 맞죠? 재무상태표는 유동과 비유동, 유동성 순서에 따른 방법, 혼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있다. 그죠?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 예외, 유동성 순서, 혼합법도 인정한다. 틀렸죠? 예.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나 미지급 비용은 12개월이 지나더라도 뭐로 할 수 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평가 충당금 같은 거는 이거는 상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상계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잠깐 보세요. 이런 거. 매출채권, 외상값이 있다. 받을 돈이 100원 있는데 돈 못 받아야 예상되는 게 30원 있다. 그죠? 70원이잖아. 그죠? 이거는 상계가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이거 다 차감을 형식 나타내고 이걸 총괄 표시. 이게 상계가 아니죠. 상계라는 거는 매출 채권 얼마? 70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상계인 거잖아. 그죠? 상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18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식이란 기록하는 거. 기록. 따라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보고서는 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 예. 두 번째, 재무제표 요소는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인식기준이라는 거 바로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은 금액을 말하죠. 화폐 금액으로 결정되는 게 측정이다. 그 측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크게 원가와 시가.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예상되는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죠? 예. 거기에서 4번은 조금 어렵네. 그죠? 예.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 매출 채권 외상값. 100원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으려 예상되는 거 대손 충당금이 30원 있다면은 이걸 우리는 요 뺀 걸 뭐라 하죠? 순실현 가치라 합니다. 얼마? 70원이죠. 그죠? 순실현 가치.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붙었죠? 순자 붙었잖아. 그죠? 순실현 가치가 70원입니다. 순수한 실현 가치. 그러면 여기서 순자를 빼버리면 실현 가치는 이걸 실현 가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실현 가치다. 실현 가치에서 요걸 뺀 걸 뭐라 한다? 순실현 가치랍니다. 아시겠죠? 그 실현 가치라는 거는 매출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순자가 붙으면은 요걸 뺀 거. 아시겠죠?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서 회계학에 가면 여기 자주 나오는 건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순 붙었다. 술이 붙으면은 항상 뺀 거다. 비용을 뺀 거. 이런 거. 알겠죠? 뒤에 하나 나옵니다.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면 공정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그걸 순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4번 설명은 실현가치가 나왔으니까 뺀 거 하면 틀리죠. 이쪽이니까. 4번이 잘못됐다. 그죠? 이행가치라는 걸 내가 갚아야 될 돈, 부채를 말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설명이고 이제 회계 기본 원리가 끝났죠. 그죠? 끝나고 그럼 이제 요 이론 구조하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순환 과정하고 기본적인 이론 과정이다. 이론 과정이 바로 뭐죠? 유용한 정보 제공.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가 이 유용성 있는 정보라는 것은 근본적 특성과 보완적 특성이 있다. 정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말한다.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작성할 때, 그죠? 그 인식은 언제 하느냐? 효익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할 때 인식한다.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를 그랬습니다. 원가로 하는 경우와 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하고 그 개념 체계는 왜 했느냐? 지침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제정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성자에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감사인에게 정보를 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의견의 네 가지 표시 방법.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네 가지 있더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보시고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은 요 범위 안에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냐? 이제 기초 부분이죠. 우리 기본 이제 입문입니다. 그죠? 말하자면은 회계 원리가 이런 거다. 순환 과정에서 기본적 이론의 틀이 이런 거다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산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자산이 뭐냐부터 그죠? 자산이란 뭐냐? 그 바로 보면은 그게 뭐 3절이 나오죠. 그죠? 자산이 뭐냐 해서 기본의 자산의 개념부터 해서 자사적 공방이 뭐죠? 현, 예, 주, 외, 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여튼 이해되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